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 김민재 선수, 시즌 막판 클라이막스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의 신뢰를 되찾고 있고 독일 언론의 평가 역시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되찾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1대0 승리 굳히기 과정 속에 레프트백으로 교체 출전했던 김민재 선수가 지난 주말 우니온 베를린과의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는 오랜만에 선발 출전했고 최고의 경기력을 찬사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향해서 박한 평가를 해왔던 독일의 정론지 키커도 에릭 다이어를 뛰어넘는 수비수 최고 평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부여했는데요. 투헬 감독이 따로 김민재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과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다이어의 센터백 파트너로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바이에른 뮌헨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한 최신 뉴스, 독일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랄프 랑닉 감독 선임 가능성, 그리고 토마스 투헬 감독의 맨유 부임 가능성과 더불어 김민재 선수의 여름 거치, 김민재 선수가 투헬 감독과 함께 맨유로 이적할 가능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마치고 진행됐던 우니온 베를린과의 독일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 이미 바이엘 레버쿠젠의 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선 큰 동기부여가 없었던 경기지만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로 인해 팀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났고 좋아졌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헬 감독 체제로 계속 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팀 분위기가 좋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기세를 몰아서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5대1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29분 고레츠카의 선제골, 46분 해리 케인의 추가골, 그리고 53분에 밀러의 골까지 나오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고요. 62분에 마티스텔의 골, 66분에 토마스 밀러의 골까지 5대0이 됐다가 경기 종료 직전에야 한 골에 만회골을 내주면서 5대1로 이긴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날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요. 59분에 우파메카노와 교체되기 전까지 3대0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 시간 동안에는 실점이 없었고 완벽에 가까운 수비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 다이어를 중심으로 두고 더리우트가 휴식을 취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 우파메카노가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이날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 선수가 두루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쿼드닷컴은 김민재 선수에게 7.6점의 평점을 줬는데요. 왼쪽 풀백 알폰소 네비스가 공격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7.5점, 다이어가 6.6점으로 수비 최저 평점, 키미히도 7.2점의 평점으로 김민재 선수보다 다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고레츠카 9.5점, 케인 9.2점, 멀티골의 밀러가 8.7점, 마티스텔도 8.7점이었지만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요. 실제로 독일 정론지인 키커 역시 1점 만점인 평점, 6점 최하점인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2.5점으로 데이비스 4점, 다이어 3점, 키미 3점 등 수비 라인 중에 역시나 최고 평점을 주면서 노이어 골키퍼 3.5점보다도 1점이나 높은 이날 김민재 선수가 출전한 시간 동안의 무실점의 영향력이 김민재 선수가 가장 컸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5점의 평가는 케인, 밀러, 슈퍼모팅 등의 2점, 그리고 1골 1도움을 기록한 마티스텔의 2.5점과 비슷한 평가였는데요. 이날 김민재 선수의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59분 동안 뛰면서 98%의 놀라운 패스 성공률, 59회의 패스 시도 중에 딱 한 번밖에 패스 미스가 없었어요. 롱패스도 2번 연결했는데 모두 정확하게 연결됐고, 드리블 돌파 시도 역시 성공하면서 공격 가담까지 잘해줬고요. 가로채기 2개, 태클 2개, 클리어링 3개뿐 아니라 경합 승률이 있어서도 지상 경합 4번 중에 3번 승리, 공중볼 경합 4번 중에 3번 승리 등 총 75%의 승률을 기록했는데 경합이 각각 한 차례밖에 패배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역시 김민재 선수 최근에 자신이 튀어나가는 광범위한 활동 범위를 활용한 수비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조금은 레프트백에 가까운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워낙 주도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경기를 한 데다가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뒷공간 커버도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굉장히 잘해주면서 최근에 투헬 감독이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 튀어나갔다가 뒷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공격 가담 상태에서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수비 라인과 전체 미드필드 라인과의 소통의 문제 등을 모두 개선하는 그런 최고의 경기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기 들어 김민재 선수 최고의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우니온 베를린이 골키퍼의 롱킥을 통해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 오른쪽 공격수를 달려나가면서 차단했거든요. 마치 왼쪽 풀백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이지만 왼쪽 윙어에 가깝게 공격을 펼쳤기 때문에 그 뒤를 부지런히 커버해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달려나와서 가슴으로 이 공을 커트했던 저도
여도성뿐 아니라 이렇게 커트함과 동시에 공격 진영으로 패스 연결까지 됐기 때문에 완벽한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차단함과 동시에 공격 템포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 25분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 오른쪽 측면을 통해 공격할 때마다 특히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격에 나섰다가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의 공간이 생겼고 그 공백을 제대로 이제 커버하지 못할 때 김현준 선수가 왼쪽 센터백으로서 왼쪽 풀백 영역을 계속해서 달려 나오면서 잘 차단했거든요. 이 장면 역시 침착하게 섣부르지 않게 달려 나온 이후에는 수비를 딱 등지게 만들고 공만 빼내는 수비를 통해서 차단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전반 26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중앙 지역을 통해 역습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드로도 갈 수 있고 중앙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공간이 넓었거든요. 여기서는 섣불리 달려들어서 공을 빼앗지 않고 지연 수비를 하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슈팅이 가능한 중앙 지역으로 올 수 없도록 사이드로 토끼머리를 하면서 몰아내고 파블로비치가 커버에 들어와서 공을 빼앗을 수 있도록 침착하게 막아내는 협력 수비를 통해 제어하는 김현준 선수의 노련한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즉 이전 경기에서 드러났던 너무 달려들기만 하는 모습들을 고친 모습이었고요. 37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왼쪽을 통해 공격할 때 우측으로 크로스패스가 이어져 온 것을 헤더로 1차로 잘라낸 이후에 헤더 공이 흐른 것을 세컨드볼까지 본인이 차단하고 확보하면서 이 공을 그대로 살려서 사이드에서 또 돌파까지 시도하는 정말 왼쪽 풀백과 왼쪽 센터백의 역할을 함께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경기에는 김현준 선수가 소통의 문제를 계속 지적받았었잖아요. 다이어 선수의 강점으로 활발한 소통과 지시와 이제 커맨더 역할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김현준 선수도 조금 의식적으로 그랬던 것인지 이곳저곳으로 손짓을 하고 호통을 치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 역시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아쉬움을 모두 다 해소해주는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완벽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경기를 마쳤을 때 중도에 교체시키긴 했지만 투헬 감독이 김현준 선수 쪽으로 따로 다가가서 머리도 쓰담쓰담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앞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 둘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4강전은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장 신경 쓰고 있고 결과에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센터백 조합이 더리우트가 최근에 폼을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 잘 작동하긴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역습 속도가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가 뛰어나다 보니까 다이어와 더리우트의 정적인 수비로 확실하게 제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스날과의 경기 막판에 김민재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투입하면서 또 우파메카노까지 함께 쓰면서 4명의 센터백을 동시에 쓰기도 했던 바이에른 뮌헨이지만 이번 경기는 분명히 1, 2차전 특히 1차전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려서서 역습을 하는 과정 속에 상대의 기술 좋은 선수들이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간을 침투할 때 커버할 수 있는 역동성이 필요하거든요. 이에 있어서 최근에 다이어 선수가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율 능력이라든지 특히 패스 전개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다이어를 오른쪽에 두고 김민재 선수를 왼쪽 센터백으로 두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윙 투톱으로 뛰게 되는데 이 두 선수가 엇갈려서 뛰게 되거든요. 그렇게 엇갈려서 뛸 때는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함께 뛴다면 그 엇갈리는 과정에서의 템포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으로 뛰면서 풀백의 영역뿐 아니라 오른쪽 왼쪽 센터백의 영역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커버하는 뛰쳐나가는 수비가 강점이잖아요. 오히려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특히 벨링엄이 가짜 9번처럼 전방과 이선을 오가는 역할을 할 때 그 커버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선수가 빠른 김민재다. 우파메카노 역시 활동 범위가 넓은 선수이긴 하지만 김민재 선수에 비해서 실수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다이어 김민재가 주전으로 나오거나 혹은 다이어 더리우트 김민재로 3백이 가동되거나 김민재 선수가 데이비스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비대칭 3백, 비대칭 4백의 형태로도 구성이 될 수가 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원하고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의 경우 왼쪽 측면 공격에 대한 그 강력함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홈 경기에서는 이런 면들을 좀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데이비스의 뒷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숙제까지 있다면 더리우트보다는 김민재 선수를 선발 카드로 쓸 수 있고 그런 고려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투헬 감독도 아스날과의 8강 2차전의 교체 출전이라든지 우니온 베를린전의 선발 출전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의 자신감과 감각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사실 뭐 3백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레츠카가 최근에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센터백까지 커버를 잘 해주고 있고 특히 파블로비치가 센터백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고 우니온 베를린전에도 김민재 선수와의 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실제로 파블로비치가 함께 뛸 때 김민재 선수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었고 라이머도 물론 오른쪽 풀백으로서 키미의 뒤를 커버할 수 있는 멀티 미드필드로 뛸 수 있겠지만 어느 선수가 뛰든지 수비의 불안감을 조금 이제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분명히 투헬 감독은 수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특히 속도감이 좋은 호드리고 비니시우스의 이선 침투가 좋은 벨링엄을 막기 위해서는 김민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투헬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떠나기로 한 가운데 사비 알론소는 레버쿠젠 잔류를 선언했고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의 복귀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도가 되어 왔지만 독일 축구협회와 독일 대표팀 연장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나겔스만 감독이 독일을 이끌기로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과 완전히 결별하게 됐는데요. 유력했던 후임 감독 후보들을 모두 놓친 바이에른 뮌헨은 지단 감독과 연결설이 있었지만 지단 감독이 독일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평을
불편감이라든지 독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데다가 영어까지 능통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선수단과의 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보도는 유력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독일의 유력 매체인 키커 그리고 바이에른 지역신문인 타게트 자이퉁의 최신 보도를 보면 랄프 랑닉 전 샬케 감독, 전 라이프치히 감독이 바이에른의 신임 감독으로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랄프 랑닉이 현재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데 유로 2024 대회를 마치고 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가 있고요. 또한 랄프 랑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알론소 감독이라든지 혹은 다른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바이에른 뮌헨의 중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 그런 역할로도 이제 고려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나겔스만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칼 하인츠 루메니게 바이에른의 핵심 운영 인물이 랑닉을 크게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키커와 타게트 자이퉁이 함께 보도한 기사라는 점에 있어서 랑닉이 또한 바이에른과 대화할 의향이 있고 이미 최근에 미팅이 있었다는 점, 접촉이 있었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랑닉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랑닉이 거절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대표팀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부인하긴 했지만 이 매체들의 보도를 보자면 이거는 대외적인 얘기일 뿐이고 바이에른의 오퍼가 온다면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랑닉이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이탈리아 출신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그 두 번째 후보라고 합니다. 다만 브라이튼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바이아웃 조항, 위약금 조항이 1,400만 유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자금이 들고 무엇보다 데체르비 감독이 8명에 달하는 대규모 코칭 스태프를 데려오고자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코칭 스태프에 들어가는 돈도 클 것이다. 이런 면들이 조금은 우려된다. 무엇보다 분데스리가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랑닉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현재 사실 투헬 감독이 선수단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무엇보다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은 과정 속에 조기에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를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결과도 냈고 선수단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다 보니까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의 플로리안 플래텐베르크 기자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물론 투헬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잔류에 대해서도 100% 완전히 문을 닫진 않았다. 올 시즌을 잘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만약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내는 상황이 된다면 구단도 본인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에베르 디렉터라든지 프로인트 디렉터가 모두 투헬 감독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가장 큰 문제가 선수단과의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투헬 감독이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함께 좋은 성과를 내다 보니까 투헬 감독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많이 개선된 게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투헬 감독은 일단 계약을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원하고 있고 첼시가 다시 자신을 부른다거나 혹은 맨유의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무엇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강하게 투헬 감독을 원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키커의 게우르그 홀츠너 공신력이 높은 기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맨유의 신임 구단주인 짐 래드클리프가 투헬 감독을 너무나 좋아하고 있고 또 올 여름에 텐하 감독을 경질하고 투헬을 데려오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맨유가 FA컵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코벤트리 시티 2부 리그 팀과의 준결승전에서 승부 차이까지 가는 고전 끝에 올라갔고 결승전의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 올 시즌 우승컵도 없이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못한다면 테나 감독을 경질할 명분이 충분히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연결된다면 투헬 감독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인프라 개선을 약속한 래드클리프 구단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 사실 투헬 감독은 맨유에 부임했을 때 수비라인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맨유가 선수 보강을 해야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시급한 것이 수비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맥과이어와 린델로프를 정리하려는 작업은 올 여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루크쇼가 센터백을 함께 볼 수 있지만 부상의 이슈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바란 같은 경우도 컨디션에 대한 기복이 크기 때문에 정리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의 주전급 센터백을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빅클럽들이 물론 어린 선수들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로 영입 대상을 바꾸고 있지만 2명의 선수가 필요한 데다가 투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윈 나우 당장 성적을 내고자 하는 유형의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미 자신이 잘 아는 선수를 데려오려고 할 가능성이 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게 된 게 투헬 감독이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적절하게 이적료를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선수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 역시 맨유의 제안이라면 특히 투헬 감독이 가면서 자신을 또 한 번 부르는 상황이 된다면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첫 시즌이 조금 아쉽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상황이라면 투헬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내지 최소한 준우승의 성과를 내고 옮기는 상황이 됐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따라가더라도 바이에른에서의 1년이 실패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출전 기록으로 돌아본다면 후반기에 일부 경기만 뛰지 못했을 뿐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밀렸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헬 감독과 좋은 성과를 올 시즌에 낸다면 잔류하든 혹은 이적을 하든 김민재 선수의 다음 시즌은 최소한 올 시즌 후반기에 어려웠던 시절보다는 좋을 것이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바로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최고의 경기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자녀 시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죠. 5월 1일 수요일 새벽 4시에 바이에른 뮌헨이 안방에서 1차전을 치르고 5월 9일 새벽 4시에 마드리드 원정으로 2차전을 치르는데요. 이 경기 사이사이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분데스리가 홈 경기,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와는 사실 분데스리가 2위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는 분데스리가의 명문팀이잖아요. 이 경기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갖게 될지 또 어떤 조합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준비하게 될지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는데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는 선발 출전 기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 선수의 모든 소식과 경기 분석, 현지 반응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진짜 뉴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